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국법제연구원, 국토연구원,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사회적 가치 국제학술행사 개회식 사회를 맡은 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입니다. 오늘 사회적 가치 국제학술대회의 주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방안으로 미국과 캐나다, 한국의 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됩니다.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또 국책 연구기관 간의 협력을 통한 학술 행사 개최라는 매우 뜻깊은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오늘 행사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국토연구원 행사장 진행과 온라인 중계를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식순에 따라 한국법제연구원의 김계홍 원장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장 김계홍입니다. 우선 이번 2021 사회적 가치 국제학술회의에 대회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시고 이렇게 훌륭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강현수 국토연구원 원장님, 건국대 박병도 법학연구소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 가치 법제팀에 무한한 애정을 가지시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먼 길 마다 않고 와주신 김기태 비서관님께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직접 뵐 수는 없지만 저에게 좋은 발제를 해주실 해외 전문가 분들께도 환영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3년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법제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입니다. 사회적 가치 법제연구 사업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사회적 가치의 정착과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 것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포럼과 학술대회, 연구과제 등을 통해서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부동산에 관한 주제를 다루게 되는 것인 만큼 이 분야에 관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국토연구원 그리고 건국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어 더욱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회적 부동산이란 지역 공동체 주도로 확보하고 관리하며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역량 강화, 지역성 회복, 지역 발전 등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부동산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재산 증식의 주요한 수단으로 여겨져 온 만큼 부동산 가격의 등락이 최대 관심사가 됨에 따라 개인 간 분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경제적 양극화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인구 구조 변화 및 인구 이동 등으로 인한 빈집 증가 등 지역의 위기가 논의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 공동체가 주도적으로 부동산을 확보하여 관리하며 지역 발전 등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부동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부동산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부동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사회적 금융, 사회적 경제와의 연계 방안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실 건국대학교 이계수 교수님, 발제를 해주실 미국 디모크래시 콜라보레이티브의 토머스 M. 한나님,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택협동조합 연합회 톰 암스트롱님, 국토연구원의 최명식 박사님, 그리고 여러 토론자분들, 오늘의 주제에 관해 자신의 식견을 아낌없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국법제연구원은 여러분의 발제와 토론을 바탕 삼아서
사회적 부동산의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봄으로써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확대를 위한 연구를 한층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관계로 더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의 이 자리가 앞으로 사회적 부동산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와 학계 그리고 연구기관 등이 함께 모여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가치의 담론을 한층 확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만들고 준비해 주신 한국법제연구원의 사회적가치 법제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그리고 국토용 담당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세 기관 간의 연구 교류 및 협력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토연구원의 강현수 원장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토연구원장 강현수입니다. 오늘 코로나 와중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1 사회적 가치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님을 비롯한 준비 기획자 여러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박병도 소장님, 또 이계수 교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또 멀리 서울에서 직접 와주신 청와대 사회적경제 김기태 비서관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사회적 부동산은 저희 국토연구원에서도 최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부동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자산 가치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 사회적 부동산은 공유를 통한 포용과 상생의 대안으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정책들이 일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지 못했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익숙하지 못한 개념입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를 통해 우리나라보다 먼저 사회적 부동산을 확산시켜온 미국과 캐나다의 전문가들의 사례를 통해 좋은 시사점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각 분야의 전문가들께 감사드리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오늘 발표자분들 또 토론자분들 온라인에서 함께 해주시는 참여자분들 준비해 주신 실무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에는 특별히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실의 김기태 비서관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기태 비서관님을 모시고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사회적경제비서관 김기태입니다. 당면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시점에 사회적 부동산, 사회주택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만든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한국법제연구원 김기용 원장님, 그리고 국토연구원의 강현수 원장님, 그리고 건국대학교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세종에서 개최하게 돼서 이 공기 좋고 경치 좋은 이곳까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울보다는 훨씬 더 여기가 훨씬 좋네요. 코로나19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전 사회적인 어떤 큰 변화가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필요한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지금 방역 문제나 내지는 이제
재난에 대한 대응 자금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와중에 얼마 전에 선진국이 됐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이제 웅크타르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돌아보면 우리는 70년 동안 경제적 가치를 제일의 유일한 어떤 정책이든 민간의 활동이든 유일한 원리로 삼고 여기까지 뛰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그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는 좀 코로나19 속에서 돌이켜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 공동체적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강현수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훨씬 더 커진 사회에서는 근로 역량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혁신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경제적 효율성만 따져가지고는 이제 한국 사회 그 다음 길을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거기에 기여하는 모든 개인과 사회적 활동을 잘 평가하고 그것을 촉진하는 정책들 그리고 그런 제도들 그게 필요한 예산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아니라 사회가 소유한 부동산, 사회의 가치를 이렇게 더 높여줄 수 있는 부동산의 운용 방식을 찾아내고 그것을 제도화시키는 것은 한국 사회의 한 단계 발전하는데 반드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토론회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추진한 게 이제 사회주택 정책이었는데요. 5천호 같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 그만큼 일반 사회적 경제나 가치보다 초기에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 이 사회적 주택 내지는 사회부동산 문제는 아직까지 첫 발을 떼기도 좀 미흡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이제 다음 정부에서는 바통을 받아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론적인 배경, 외국의 사례들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자리는 이제 그러기 위한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앉아서 배우고 공부해서 이 사회적 가치가 이제 부동산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정책화돼야 되는지 정리하고 그걸 다음 정부에도 넘겨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국책연구기관들과 이제 건국대 같은 전문적인 어떤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자리에 계속 참여하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처관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본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행사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 부동산센터장이신 이계수 센터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계수 센터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국제학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회사를 해주신 김기영 한국법제위원회 원장님 그리고 국토연구원의 강현수 원장님 멀리 와주신 비서실의 대통령 비서실의 김기택 사회경제비서관님 축사 개회사 참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발표와 또 토론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시간 관리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우선 발표 세 분 얘기를 먼저 듣고 그리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별도의 휴식 시간은 없고 계속해서 진행할 텐데
발표는 두 분 외국인 발제자 발표는 약 23분 내지 24분 정도로 소요될 것 같고요. 한국 분이신 우리 최명식 박사님 발표는 약 한 30분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발제자분들께 약 7분 내외에 토론자들께는 7분 내외 토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발표를 듣기 전에 제가 이제 사회자로서 이 학술 대회를 이제 우리 법제연구원 그리고 국토연구원 최일경 박사님 그리고 최명식 박사님과 같이 기획하면서 어떤 고민을 했는가 하는 것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고 계속해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이 강론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들은 많이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기태 비서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주택의 경우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에도 났는데 전국 다 해서 약 5,000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상태입니다만은 이걸 잘 발전시켜서 다음에 정부에 넘겨줘야 되는 그러한 지금 상황에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 사회적 부동산을 주제로 삼으면서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과 캐나다의 두 분의 해외 발제자분을 모시게 된 그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의 주택 정책을 우리가 복지국가 레짐이라는 관점에서 구분했을 때 자유주의 모델, 사회민주주의 모델, 보수주의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흔히 이제 에스핑 앤더슨 같은 사람의 분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미국식 자유주의 모델에 속한다. 그랬을 때 캐나다나 미국과 같은 자유주의 레짐 하에서 부동산 정책이 갖고 있는 한계들 주로 이제 자가 소유 중심인데 이것을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부동산을 통해서 해소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고 한국 사회에 주는 어떤 시사점이라든지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지점은 뭔가 이런 것을 좀 공부해보자 같이 국제학술대회 통해서 공부해보자 이렇게 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기획할 때는 독일이나 뭐 스웨덴 쪽의 발제자분들도 좀 우리가 모실 생각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논점이 넓어져서 이번에는 한국과 같은 소유권 중심의 자유주의 레짐 하에서의 국가들에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적 부동산이 어떻게 지금 설계되고 실천되고 있는가를 보고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키면 그 다음에는 독일 같은 모델 또는 북유럽 같은 모델을 좀 더 보자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두 분 발제자분을 캐나다와 미국에서 섭외를 사실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9월 14일인데 7월 14일 날 예정했는데 바로 그 전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전전날 단계가 올라가면서 아쉽게도 원래 저기 신라 호텔인가요? 거기서 하려고 했던 것을 하지 못하게 돼서 참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두 달 만에 원래 계획대로 이 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를 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 토마스 한나 발제자 분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이분은 우리 개회사에서 김기영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의 데모크라시 콜라보레이티브에 소속되어 있는 이론가면서도 활동가 실전 운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토마스 한나의 발제를 듣겠습니다. 예. Good morning. It's a great honor to talk with you all today. Very briefly, by way of introduction, my name is Thomas Hanna. I am the research director at the Democracy Collaborative, and I'm coming to you from right outside of Washington, D.C. in the United States. The Democracy Collaborative is a US-based R&D lab for the democratic and reparative economy and a national leader in alternative forms of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Our overarching goal is to help fundamentally change our political economic system and move beyond corporate capitalism to a system that is substantially more equitable, sustainable, reparative, and democratic.
We do that through developing and supporting innovative models and institutions on the ground that fundamentally alter patterns of ownership and control, a process that we call community wealth building. And then we link up community wealth building to various interventions and non-reformist reforms at all levels of our political economic system. One example of the work that we do is the Evergreen Cooperatives in Cleveland, Ohio. In the late 2000s, as part of a wider philanthropic effort, we were invited to develop a community-controlled worker cooperative network based in extremely low-income, disinvested communities. More than 10 years on, Evergreen continues to be a great success. There are now 5 cooperatives in the network with around 320 worker owners. The cooperatives pay around 20 to 25% more than their competitors. Workers get regular profit sharing dividends, and there's a home ownership program that helps workers purchase and fully pay off a home within 5 to 6 years. If anyone would like to learn more about the Democracy Collaborative and our work, please visit our websites, democracycollaborative.org and thenextsystem.org, or you can reach out to me directly at the email address listed here on the slide. Today, I'm going to very briefly discuss a concept that we've been developing called community control of land and housing. Much of what I'm going to talk about today is based on a report that I co-authored a few years ago called Community Control of Land and Housing, Exploring Strategies for Combating Displacement, Expanding Ownership, and Building Community Wealth. This report is available for free download on our website. I'm also happy to mail physical copies if anyone is interested in that. So here at the Democracy Collaborative, land and housing is a major part of our community wealth building and system change work. This is because in general, the United States is experiencing an acute, long-term land and housing crisis. Land and housing, which is primarily organized around private ownership and market principles, has long served as an engine of economic growth and one of the primary sources of wealth and stability for many US Americans. However, rising costs and a legacy of racism, exclusion, displacement, and extraction has embedded severe inequities throughout the land and housing system, and by extension, the wider economy. For instance, currently the home ownership rate for Black and Latinx residents stands at 45.1% and 49.3% respectively. For whites, the rate is 73.8%. Moreover, despite widespread expectations that this gap would shrink after President Lyndon Johnson signed the Fair Housing Act into law in 1968, it's actually not significantly changed over the subsequent 50 years. Similarly, lower income residents in the United States are much less likely to own a home than their higher income counterparts, with around an 80% homeownership rate for households with above median income and around a 52% homeownership rate for those below median income. And in general, lower income residents spend significantly higher percentages of their income on housing than do higher income residents. For instance, around 85% of renters who have incomes below $15,000 a year pay more than 30% of their income on housing. This drops to around 33% for middle income households and just 7% for high income households. In many areas like San Francisco and Washington, D.C., where I live, the high cost of housing has been forcing many lower income families out of established, often better resource communities and into concentrated pockets of poverty within the city or into neighboring jurisdictions, a process sometimes called resegregation. Lastly, there is evidence of significant generational inequality, with younger US Americans unable to access homeownership at the same rates as previous generations. This is particularly true for the millennial generation, which has a significantly lower median wealth than previous generations did at the same age, and higher levels of student loan debt. The reasons for these inequities are obviously multifaceted and differ somewhat by geography. However, there are 2 important intersecting factors. The first is the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racism that has pervaded US society for generations. Many people may have heard of redlining, which was the process by which the US government and banks prevented people of color from getting mortgages and buying homes for decades, but many don't know that redlining continues to have serious long-term effects and that overt and covert racism continues to permeate many aspects of the land and housing market in the United States. The second is relative costs. Between 1960 and 2019, median home prices in the US increased 121% after adjusting for inflation. However, at the same time, median household income only rose 29% after adjusting for inflation. It has gone to the point that in many communities, especially in most big cities, home price to income ratios are considered unaffordable even by housing industry standards.
While many of these issues are structural and long-term, two events in recent years have accelerated the problems many communities are facing. The first was the massive financial crisis and Great Recession of the late 2000s, which had its origins in the collapse of a large housing bubble. That crisis led to a wave of foreclosures, bankruptcies, and displacement that disproportionately affected Black, Latinx, and lower-income families, wiping out many of the very modest gains that these groups had made over the preceding decades and widening economic inequality. The second event has been the recent COVID-19 pandemic. And while it's too early to draw solid long-term conclusions, it is becoming evident that the global health crisis is exacerbating the US housing crisis in at least two interconnected ways. First and foremost, the pandemic has caused a deep economic crisis. Millions of US Americans have lost their jobs, and economic insecurity has skyrocketed, especially for lower income families. When it comes to housing, estimates from May 2021 suggest that around 14% of renters are behind on their rental payments. That's around 10.4 million adults, and another 7.5 million people are behind on their mortgages. In some cases, these missed payments have accumulated into the tens of thousands of dollars. And once again, these trends are disproportionately affecting lower income families, people of color, and younger residents. While millions of people are struggling to pay their bills and worrying about whether they will have a place to live, the pandemic has also caused home prices to skyrocket in many areas. Demand has risen due to a combination of low mortgage rates, government cash payments for families, and a pandemic-driven desire for more secure housing. At the same time, supply has fallen due to potential sellers being unwilling to list their homes during a pandemic and a justified fear of not being able to buy a new property due to rising costs. Construction shutdowns and spiking costs of raw materials, especially lumber, have added to the problem, delaying the building of new homes and raising costs. So while most experts, activists, and policymakers agree that the US is in the midst of a land and housing crisis, there's little consensus on how best to respond. In general, most of the strategies being put forward could be termed as reformist or non-structural reforms. In other words, they seek to tinker around the edges of the market-based land and housing system rather than to rethink or reconfigure some of its basic underlying premises. Examples of these conventional strategies include increasing the supply of homes, changing zoning regulations to increase housing density, providing individuals and families subsidies to purchase a home or to enter the housing market, implementing cost control strategies such as rent control, implementing anti-displacement regulations,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affordable housing units through mandates and the use of tax credits, subsidies, and other incentives to private and nonprofit developers. And I'm not going to spend too much time discussing these approaches, but some of them are important to talk about briefly because their limitations really highlight the need for alternative approaches. The most conventional of these strategies is simply to incentivize the private sector to build new homes. The assumption by many mainstream economists and policymakers is that by increasing the supply relative to the demand, housing will become more affordable and more accessible. However, while an increase in housing units is definitely important, there are numerous problems with this assumption and the supply side strategy in general. First, for various reasons, new housing units are not often built where they are most needed. For instance, in many areas, the scarcity of land combined with legal and cultural pressures, including consumerism and racism, leads developers to focus on large, single-family homes further and further away from urban areas. Often referred to as urban or suburban sprawl, this pattern of land and housing development was for decades incentivized by public policy and reinforced culturally. But it has had serious ecological, social, and economic side effects, such as reinforcing residential segregation, increasing energy and material consumption, and worsening public health. In response to this, some advocates of supply-side housing strategies suggest that the solution is to change zoning laws to allow for denser housing in urban areas and or to reduce regulatory burdens on construction, such as permitting or environmental or community review. They argue that restrictions on multi-unit housing, along with overly lengthy and expensive regulatory hurdles, makes it impossible or unattractive for private developers to build in many urban areas. While this is at least partially true, especially in some Western states, simply creating more market rate housing units in sought after urban areas does not necessarily increase affordability or lessen displacement pressures. In fact, it may actually exacerbate these problems.
Part of the issue is spatial. While increasing housing supply in certain areas may lessen rents in a region overall, it may actually drive up costs and displacement in the area where the new supply is being created. Relatedly, land and housing speculation can often accelerate displacement in neighborhoods where new construction is occurring. Often, new construction, especially higher-end construction, is a signal to investors that a neighborhood is changing and sets off a rush to purchase land and housing cheaply in order to flip to developers or sell or rent to new higher-income residents. In recent years, one of the more prominent strategies around land and housing, especially in more politically progressive areas, has been to try and increase affordability through requiring or incentivizing developers to provide or build affordable housing units. Examples of this include inclusionary zoning, the low-income housing tax credit, and the National Housing Trust Fund. These approaches and programs are valuable, but have some common limitations. First and foremost, they're just demonstrably insufficient when compared to the actual need communities have for affordable housing. Second, in most cases, they do not require or provide permanent affordability, and the units return to market rate prices after a certain amount of time, usually 15 to 30 years. And lastly, these efforts often focus primarily on rental housing and do not provide opportunities for lower income families to build wealth through ownership in the way that higher income families have been able to do through the generations. So as I said, while all of these conventional strategies and approaches are undoubtedly important and necessary in the current systemic context, they're unlikely to be able to solve the land and housing crisis. This is because they generally seek to only make minor modifications or corrections to the market-based, private property-dominated land and housing system. Because of this, experimentation with more significant institutional alternatives has been growing in recent years and decades. This includes community land trusts, limited equity cooperatives, resident-owned communities,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s, and democratized public housing. In general, these approaches, which are sometimes grouped together under the moniker of social housing, seek to remove or decouple land and housing from the market in order to preserve permanent affordability. As such, they begin to point in the direction of the long-term goal of decommodification of land and housing. They also go beyond traditional top-down public housing approaches, which, historically in the US, have been engines for racial segregation by centering community ownership and control. So first and foremost are community land trusts. These are really innovative, community-based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own parcels of land and sell or rent homes on that land with various provisions that maintain long-term affordability. They are also democratic institutions that are often governed by multi-stakeholder boards that can include residents, wider community representatives, and public officials. The first CLT in the US was formed in the 1960s by a group of Black farmers and civil rights activists in a rural part of Georgia. Subsequently, the CLT model has spread into urban areas and has expanded across the country. There are currently more than 200 CLTs in existence in a wide range of communities, and much of this growth has come in recent years, with the number of CLTs more than doubling since the early 2000s. By maintaining community ownership of land and potentially sharing equity gains from the housing, CLTs allow lower income families to take the first step on the housing ladder and to begin to build wealth, while at the same time, they ensure that housing in the community remains permanently affordable. The CLT model also ensures that any public subsidy that is invested in affordable housing is recycled in perpetuity rather than lost within a single generation, as is in the case with most market-based affordable housing strategies. Alongside this focus on affordability, another major benefit of CLTs is that their democratic governance structure puts residents and the wider community in control of larger land use and housing decisions. And lastly, CLTs have been proven to have a far lower rate of mortgage delinquency and foreclosure than market rate housing, which makes them an important tool for preserving home ownership and wealth during economic and social crises. Next up are resident-owned communities. These are member-run cooperative organizations that own the land in manufactured housing neighborhoods, otherwise known as mobile home or trailer parks. First started in the 1980s, ROCs have grown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and now number around 1,000 in several US states. In an ROC, residents cooperatively own the land and manage the neighborhood through elected representatives to a board.
Cooperative ownership allows the residents to live without fear of being displaced if the land is sold or the rent is raised too high, and gives them direct control over the material conditions in their neighborhood. In these regards, ROCs are similar to CLTs. They are also similar in that ROCs offer a way for lower income families to build wealth and advance up the housing ladder. Where ROCs and CLTs differ is that in some cases, ROC housing is market rate, with owners able to buy and sell with few limitations. However, in other cases, ROCs are structured as limited equity cooperatives, which I'll talk about in a second, which keeps the cost of shares low and preserves affordability. So speaking of limited equity cooperatives, these are a form of housing cooperative that, like CLTs, restrict the amount of equity that a member can accumulate between the purchase and the sale of a housing unit. This ensures that LECs are more affordable in both the short and the long term than either market rate housing or market rate cooperative housing. There are currently around 155,000 LEC housing units in the United States out of approximately 773 cooperative units in total. And many of these LECs are concentrated in New York City, where a 1955 law incentivized their development. Like CLTs and ROCs, in the current housing system, LECs can provide an intermediary wealth building step that sits somewhere between renting and full market participation for low income families. They also provide residents democratic control over their building and their neighborhood. However, unlike CLTs, both LECs and ROCs usually do not include other stakeholders, such as wider community members or public officials in their governance structure. This can somewhat limit their effectiveness in countering wider displacement pressures at the neighborhood or the city level. Another model that's been around for several decades is the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These are nonprofit,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that focus on neighborhood revitalization and preservation, especially in low-income areas. As a general rule, CDCs include a governing or advisory board comprised of at least 1/3 local residents. Originally conceived in the 1960s, many early CDCs were envisioned as a comprehensive, community-based corporation that would own and democratically control businesses, land, banks, and so on. While some CDCs still do play this more expansive economic role in their communities, over the years, many have decided to focus primarily on developing, owning, and operating affordable housing. In many cases, they do this by applying for public and philanthropic support in the form of subsidies, grants, and tax breaks. One example of the more expansive variety is New Community Corporation in Newark, New Jersey. Formed in 1968, this CDC has around $336 million in total assets and more than 550 employees. It owns and operates affordable housing properties, housing shelters, training and education facilities, medical facilities, a construction company, and many other community services. Lastly, in addition to the various nonprofit and cooperative models I just mentioned, public housing also has a prominent role to play in any community ownership and control approach to address the US land and housing crisis. Currently, 1 million households and upwards of 2 million people in the US live in public housing. This public housing is managed by around 3,300 local housing agencies, which are in turn funded by the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In the US and around the world, public housing often provides a basic safety net against homelessness and severely substandard housing for low and very low income families. And it's a model of how housing can be thought of as a public good rather than as a commodity from which to profit. However, public housing in the US has a decidedly checkered past and is artificially limited in its effectiveness by public policy decisions. Public housing in the US has its origins in the New Deal and in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country's housing stock and to reduce poverty. However, despite its progressive intentions, entrenched systemic racism at both the federal and the state level, along with disinvestment and neglect, allowed the program to become a vehicle for housing segregation and concentrated poverty. Rather than reform and revitalize public housing, though, the public policy response since the 1970s has really been to embrace neoliberalism and defund, dismantle, and privatize public housing. This includes the infamous Faircloth Amendment, which essentially prohibits the construction of any new units of public housing that will increase the net total over 1999 levels. In recent years, as the land and housing crisis has intensified, there have been increasing calls to repeal the Faircloth Amendment and to rebuild public housing in the United States.
This is important, but it must really be accompanied by an effort to strengthen community control of public housing. Already, public housing in the US has relatively robust standards for resident participation. However, in practice, these participatory processes are often underdeveloped and could and should be significantly strengthened as part of any efforts to revitalize and expand public housing in the coming period. In the long term, community ownership and control strategies like CLTs, LECs, ROCs, CDCs, and expanded and democratized public housing could form the basis of a land and housing system that is oriented much more towards human needs and social benefit rather than individualism, profit maximization, and wealth accumulation. However, in the short term, these institutions and approaches must be scaled up within and against the existing market-based system. This will require consciously linking these alternatives to some of the more conventional land and housing strategies, especially linking these to the economic and legal power of the state, the loc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 Promising existing examples of this already are developing across the United States, and they include things like allocating funding from municipal budgets to community land trusts, as has occurred recently in New York City, transferring public land and real estate to community land trusts, either directly or through publicly owned land banks, directing public subsidies and tax breaks to nonprofit developers, such as CDCs, developers that are going to commit to permanently affordable housing, passing legislation like New York's Limited Profit Housing Companies Act that incentivize and support the development of LECs and other shared equity ownership models, strengthening and universalizing already existing laws in many states that give manufactured housing residents various rights regarding the collective purchase of land in their communities, and passing right of first refusal legislation, such as Washington, D.C.'s Tenant Opportunity Purchase Act, TOPA. This act allows residents to be able to purchase a property that's being put up for sale and convert it into a cooperative. So just to conclude, even before COVID-19, interest in experimentation with community ownership of land and housing institutions and approaches had been increasing in the United States as a result of the interlinked long-term crises of racial and economic inequality, climate change, and political stagnation. I believe that given the profound and destabilizing effects the pandemic has had on the land and housing system in many areas, as well as the inability of the traditional market-based strategies to adequately address the structural problems, these efforts are only likely to continue to grow in scope and scale and sophistication in the coming years. So that's it for me. Thank you all so much for the opportunity to speak with you today, and I really hope that everyone enjoys the rest of the forum. Annyeonghaseyo. It's a great honor for me to be asked to share with you some of the insights we've managed to gain in the cooperative housing sector and the community land trust sector in Canada. My name is Tom Armstrong. I'm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the Cooperative Housing Federation of BC. And I'm pleased to be able to share with you some of the work that we've done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communities and affordable housing. I'm here on behalf of the members and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ooperative Housing Federation of BC. And the question that we're here to answer is, how are housing co-ops and community land trusts protecting and expanding the supply of affordable homes and sustainable communities in Canada? Canada itself is a large country on 10 million square kilometers, but a relatively small population, only 37 million people in the entire country. Now, my federation and my home is way over on the west coast of Canada, the province of British Columbia, with fewer than 5 million people living in the province. And it's a beautiful city, the city of Vancouver on the west coast of Canada, but we're in the grip of a serious affordable housing crisis. The Canadians, by and large, are generally well housed. About 60% of the population own their own homes and 40% of the population rent. In my city of Vancouver in British Columbia, that proportion is more or less half and half, 50% renters and 50% homeowners. But there's a desperate shortage of supply in the rental housing sector, especially supply that's affordable to many people. Half of the people renting homes in BC and particularly in Vancouver
are paying more than 30% of their income on shelter. And that's the level of shelter of payment on shelter that is thought to be unaffordable. To make matters worse, 1 in 5 renters is paying more than half of their income on shelter. And that puts them just one step away from being homeless and at risk of housing distress. So that's led in Canada to housing being a very political issue. The public is demanding that governments at all levels step in to influence the market to create and preserve more affordable homes for Canadians. And that's where the Co-op Housing Federation of BC comes in. We're actively promoting the development and the stewardship of permanently affordable homes outside the market using a mechanism of cooperative or mutual ownership and not private ownership. Our mission is to unite, represent, and serve our members in a thriving cooperative housing movement. And to do that, we have a group of social enterprises. The Co-op Housing Federation of BC is a membership association made up of housing co-ops in the province. The Community Land Trust is our social purpose real estate developer, and Coho Management Services is a nonprofit social purpose property management arm. Excuse me. Now in BC, most of the housing co-ops are clustered in the lower south of the mainland, with a few more on Vancouver Island. And it's very much concentrated in the higher population areas of the province. And co-ops themselves take any shape and size. They're older high-rises, they're newer high-rises, they're heritage buildings, they're mid-rise apartments. They can be stacked townhomes. They can also be older high-rises and low-density housing forms like row housing and other modular or townhomes that serve rural and urban populations in the province. They can even be floating homes. In Vancouver, there's a sailboat co-op providing homes on boats to low and moderate income members. But most of all, housing co-ops are communities. That's the thing that distinguishes them from any form of other rental or ownership housing. And they're part of an international co-op movement based on a set of international co-op principles. And the big difference between housing co-ops and other forms of tenure is that the members work together to create an association or a co-op that owns the housing. Members don't own their homes individually. They own the co-op that owns the homes. It's a legal association. Members purchase shares in the co-op. They govern the co-op by electing a board of directors on the basis of one member, one vote. And the key distinguishing factor is that co-ops in a nonprofit housing co-op, the goal is not the accumulation of equity or a return on investment. It's security of tenure, the right to live in the co-op for as long as you want, as long as you follow the rules of the co-op. Historically, co-ops in Canada were developed under a series of federal or provincial government programs. Those programs usually provided support to the co-op to reduce its debt service or operating costs, and also to low-income households in the co-op, so that there was a mixed income community supported by the government, making up the difference between 30% of income and whatever the maximum or break-even rent is in the co-op. But those programs that I've just described are ending. In fact, there are more than half of co-ops in BC are now not any longer benefiting from any kind of government assistance. And that's meant that it's important for new models of affordable housing to emerge. And that's where the Co-op Housing Federation and the Community Land Trust have been able to play, I think, a very constructive role. Now, when people talk about the advantages of housing co-ops, they generally refer to housing at a fair price. Housing co-ops are known to be affordable because they operate at cost or on a non-profit basis without the purpose of profit or gain for individual shareholders. Members prize their security of tenure. They can stay in the co-op for as long as the co-op continues to meet their needs. And they control the co-op, the governance of the co-op, through that democratic model of one member, one vote.
And the main distinguishing feature of a co-op as opposed to other forms of housing tenure is that the development of a community, a close-knit, sharing, caring community where members can build life and job skills, contribute to the larger community, and belong to a larger co-op movement, not just in Canada, but around the world. So how are these housing co-ops, if there are so few of them, how are they contributing to the protection and expansion of the supply of affordable homes and sustainable communities in Canada? Well, if you run through the list of options, they're doing it by developing new homes, they're redeveloping existing homes that have come to the end of their useful life, and they're adding homes to existing sites through an infill or intensification of those properties. To do that, of course, they need land, and most of them own their own land. Some lease their land from governments or private institutions. They need access to capital. They need to be able to operate at a scale or with capacity to handle a real estate development challenge, and they need to create and benefit from partnerships, both in the community and with government, to achieve those goals of protecting and preserving and expanding the co-op housing movement. Now, co-ops are known for having certain strengths. They provide safe, secure, mixed income housing. It doesn't matter whether your income is low, medium, or higher. There's a place in a co-op for you somewhere in our province. They're known for creating diverse, inclusive, welcoming communities where people refer to their dwellings as homes, not units in a spreadsheet. And they're permanently affordable because they operate outside the market, and they've created speculation-free zones that contribute to long-term affordability for members no matter their income. Now, those are the strengths that co-ops exhibit. Where are their challenges? Well, most of them are developed under government programs that were funded in the late 1970s through the 1980s and into the early 1990s, and then came to a halt. So many of those buildings are 35, 40, 45 years old, and they're aging and in many cases coming to the end of their useful life. The asset base in co-ops is scattered and disaggregated. The average co-op in British Columbia, where I live, is 56 homes. In other parts of the country, the average can be as high as 100, but that's a very disaggregated asset base when you're talking about the need to leverage it for future housing development. Co-ops are also sometimes criticized for providing inconsistent asset management over time. That's a result of sometimes the collision or the tension between short-term affordability and long-term viability. But the big challenge co-ops face, in addition to that scattered asset base and the challenge of volunteer asset management, is that there's no built-in engine in that model of one co-op community for one site to provide for the growth or the redevelopment of the homes that were initially built to house the co-op members. And that's where the Community Land Trust comes in to play a role. Now, a land trust is just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acquires and holds land for the benefit of the broader community. That's very simply put what a land trust is. Think of it this way: in the same way that individual homes come to form a housing co-op and provide for the housing needs of its members, individual housing co-ops can come together to form a community land trust to benefit from the scale, the economies of scale, and the larger asset base to mitigate the risk of ongoing debt and to provide the resources for effective asset management over time. And that's really what community land trusts were created to do in Canada, to protect the homes we already have in the community housing sector, the non-market housing sector, to add new permanently affordable homes, to steward those community assets over time to make sure that they're not serving just the existing generation of co-op members, but future generations of co-op members, and to strengthen the community housing sector so that it can play a role partnering with government and others
to create homes that are permanently affordable outside of the speculative market or outside of the what some people might refer to as the financialization or commodification of housing. Now, the first effort that was made by our Community Land Trust wasn't to add new homes to the market, but to save existing homes. So you have co-ops like Bakerview Co-op in Abbotsford in a state of considerable disrepair, struggling with vacancy loss, debt that couldn't be repaid. The Community Land Trust absorbed that asset into its portfolio, secured loans from government, undertook a renovation project, and now those co-op homes look like this. A very desirable development, full with a waiting list in the city of Abbotsford, just south or east of Vancouver. The Land Trust also was concerned to not only to preserve existing homes, but to expand the sector. So the Hoy Creek Housing Co-op development, which was originally built in 1982, many of its homes were demolished because they faced building envelope failure and significant structural damage. The co-op, an individual co-op of this size, could never hope to redevelop or replace its homes because it simply doesn't have the security to pledge against the debt to make that happen. But by moving that asset into the Community Land Trust, we are able to move from homes like the one you see in front of you to a massive scaled redevelopment of the site to take the co-op from 97 homes to more than 450 homes. And that's something done through the power of mutual ownership through the Community Land Trust, not something that an individual housing co-op would be likely to accomplish. At the same time, the most significant accomplishment of the Community Land Trust and the Co-op Housing Federation of BC has been in the formation of municipal partnerships with cities and towns to create and preserve new affordable housing. So when the city of Vancouver acquired a property from a developer with 135 homes and a brand new building, it looked for a safe place to put that asset so it could be managed as a nonprofit co-op over time. And that was a role assumed by our Community Land Trust. So that is now a nonprofit housing co-op operating completely outside the market. A beautiful development right in the Olympic Village of Vancouver. That co-op will have a long waiting list for as long as it chooses to operate in that building. But the real breakthrough for the Community Land Trust was negotiating the transfer of 4 pieces of land from the city of Vancouver worth about $25 million into the Land Trust on a 99-year lease for the sum of $10. And that created an opportunity to build a portfolio of housing, 358 homes, one operated by a nonprofit housing society, another a family rental development for another nonprofit housing society, and 2 co-ops, Fraserview Housing Co-op and Fraserview Towers Housing Co-op. And those homes are now built and occupied by 358 members, all with a variety of incomes, family sizes, family compositions, backgrounds, a very diverse, very welcoming community, and the pride of the River District in Vancouver. Again, 358 permanently affordable homes built and operated by the Community Land Trust through the cooperative and the nonprofit forms of tenure. And that led the Co-op Housing Federation of BC and its real estate development arm, the Community Land Trust, and its property management arm, Coho Management, to negotiate a new arrangement with the city to transfer an additional 7 sites into the Community Land Trust, worth in total $130 million, and holding enough land to develop more than 1,000 new affordable homes on a co-op and nonprofit model. And you see some of the outcomes of that partnership here in front of you. The Kinship Housing Co-op just finishing its rent up in Vancouver and home to 140 very happy new co-op families of low and moderate income through the power again of mutual or cooperative ownership, not private ownership.
or not speculative ownership. And again, that's another shot of the Kinship Housing Co-op. 2 main buildings, 140 new homes. So we've shown that by harnessing the power of mutual or shared ownership, community land trusts can protect the homes we already have. They can add new permanently affordable homes to a very challenging housing market, one of the most expensive housing markets in the world. They can steward those assets for multiple generations of members, not just the generation of members who happens to live there now, and in the process strengthen the community housing sector so that it can act as an effective partner with government to achieve mutually acceptable housing goals that couldn't be achieved by one or the other of us acting on our own. And the key to those partnerships is land, access to capital, being able to operate at scale, developing the capacity to enter the market as a social purpose real estate developer, and being able to forge the partnerships at all levels of government and in the community to accomplish those goals. And you can see that as a result of that, between now and 2023, we'll have added more than 300 co-op homes preserved from demolition, and we'll have built more than 2,200 new affordable homes in the co-op or nonprofit tenure. And those are 2,200 homes that without the community land trust acting as the social purpose real estate development arm of the Co-op Housing Federation would never have been created. So offering an option, a social purpose real estate developer outside of the private sector has proven to be the secret to achieving housing goals for municipalities, cities, provincial and federal governments, and the broader community that were previously unattainable. And that, I think, has been the principal accomplishment of the Cooperative Housing Federation of BC for these last 10 years, to be able to offer that non-market alternative and the opportunity of mutual or collective ownership of housing in order to make it affordable, not just for one generation, but in perpetuity. So, Kamsahamnida, I want to thank you so much for the opportunity to join you and to share some of these observations. I think there are opportunities for a very rich collaboration in the community housing sector, not just in BC and not just in Canada, but around the world. So I'm deeply honored to have been asked to attend your conference. And I hope that we will have many more opportunities to share insights, to develop opportunities to work together, and to further the cause of sustainable and permanently affordable community housing around the world. Thank you so much. 두 번째 발제까지 들으셨습니다. 지금 방금 들으신 부분은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택협동조합 연합회의 톰 암스트롱의 발표였습니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의 이 밴쿠버 북구 쪽에 주택이 약, 제가 정확하게 지금 통계는 안 봤는데 100만 채 정도는 있겠죠. 그 정도로 본다면은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커뮤니티 하우싱 부분이 지금 한 20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 3,000채. 아까 그 마지막에 발제자분께서 약 300채 이상의 주택을 이제 재건축, 수리했고, 새로 2,200채 정도의 감당 가능한 수준의 주택을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캐나다 밴쿠버의 주택 수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많지는 않지만 유의미한 실험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중간에 잠깐 기술적인 오류가 있어가지고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 세 번째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발표는 국토연구원 부연구위 위원으로도 계신 최명식 박사께서
그럼 우리나라의 사회적 부동산 사례는 어떻고 이것을 어떻게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최명식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국토연구원의 최명식입니다. 앞에 보신 두 가지 발제자 내용하고 우리나라 사례를 좀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요. 우리나라 사례 지금 나타나는 사례 자체는 지금 주택은 사회주택에서 이제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요 사례들은 이제 주택 부분이 아니지만 모든 개념적인 것은 다 앞에 있는 것들에 기반했음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일단 개념부터 먼저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부동산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커뮤니티 오너십이라고 영어로 보시면 더 명확하게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소유하는 것이고 이 소유는 아까도 뭐 주택을 말씀하실 때도 호수를 말씀하셨는데 엄청 대형 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소규모 자산이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1인 1표라든지 이런 민주적 방식으로 지역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권한이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주의에서 부동산은 국공유 아니면은 사회부동산이고 공동체 소유라는 영역이 거의 없었는데 이것을 이제 만들어 가자는 의미의 공동체 소유 방식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는 뭐 그 엘리너 오스트롬께서 말씀하셨던 그 공유자산 커먼스 세계적으로 이것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반을 둬서 공동체 소유 자산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자산화라는 것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공유 자산으로 만들고 그것에서 또 자연스럽게 사회적 가치가 창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부동산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역 자산화는 이런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 공동체가 이제 여러 명이 소유하는 공동 소유하는 부동산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이게 자산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부동산이라고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부동산은 뭐 개념은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게 지역 공동체 주도로 소유하고 관리하게 되면 그거 과정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것에 이제 기반을 둔 것이고요. 영국에서는 커뮤니티 에셋이라고 해서 근데 에셋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부동산 말고도 다른 인적 자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영국에서 또 이 정책을 말할 때는 커뮤니티 에셋을 그 토지와 건물 부동산으로 정의하기도 하고요. 방금 전에 보신 캐나다에서 말씀도 하신 것처럼 사회적 목적 부동산 이게 이제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까지 같이 혼합 가치로 이제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조직 투자자들이 하는 부동산을 이제 의미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의 해외 정의로부터의 시사점을 보면은 이런 커먼즈 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의 가장 큰 것은 부동산이고 또 그것이 커뮤니티라는 것이 이제 지역 공동체인데 지역에 기반한다는 그 자체로서의 그 지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창출할 수 있다는 것과 연결돼서 이런 개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공동체의 소유권이 가장 중요하고 또 여기서 사회적 부동산이라고 할 때 그럼 꼭 소유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또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캐나다의 경우 보신 것처럼 뭐 상징적이긴 하지만 뭐 1달러에 99년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형식은 임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장기 임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세 번째 동그라미 보시는 것처럼 꼭 소유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 가능하고 자율적인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다 포함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발표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일반적 시장재화와 분리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적 재산과 사적 재산 사이에 있는 그 영역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나라에서 지역 공동체라는 것은 굉장히 모호할 수도 있는데 전통적으로 무슨 뭐 마을회 이런 것이 아니라 대도시 지금 도시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우리나라 상태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사회적 경제 조직 형태로 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용어가 굉장히 혼재되어 사용하고 있어서 그 용어에 따른 구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시민자산화라는 용어는 굉장히 이제 조금 제3섹터나 이런 것에 좀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고 그것을 지역자산화로 명명을 할 때는 지역성에 조금 더 강화를 해서 그 행정안전부에서 이따 설명드릴 제도가 이름이 지역자산화라고 하고 있고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아예 포커싱을 해서 공동체 공간 자산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개념상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이제 정책적으로 사회적 부동산 관련해서 하고 있는 작년부터 하고 있는 이제 행정안전부의 사업을 먼저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출 사업입니다. 그 사회적 경제 주체들, 지역 자산을 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고요. 뭐
세부 조건은 여기 써 있는 것과 같고 이 조건이 그 기존의 금융 관례보다는 상당히 진일보된 조건입니다. 자기 자금이 10%만 있으면 되고 뭐 10년, 15년 이렇게 올해부터는 15년간 갚을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융자해주는 그런 상품이고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첫 번째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농협과 신용보증기금과 행정안전부가 MOU를 맺고 농협의 자금을 가지고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서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작년 사업만 일단 분석을 했는데 작년에 신청을 받았는데 25개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65개가 신청을 했었고 올해도 95개 정도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 사업 초기에도 생각을 했던 것은 현장에서 이런 수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현장에 다양한 주체들이 있고 이런 수요가 많았고 물론 신청한 주체들이 모두 여기에 적합한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충분한 수요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그런 주체들이 공간을 이런 용도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던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선정하는데 기준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강력하게 본 것이 공동체의 소유 구조나 의사결정의 민주성입니다. 사실 모든 주체들이 다 그 사회적 경제 기존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던 자기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던 역할만 잘하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부동산을 확보를 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대표성도 가져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그 일개 뭐 사회적 경제 조직이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이제 소유 구조가 공동체 소유 구조이고 굉장히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게 되면 그거 자체를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을 가장 크게 봤고요. 그 뒤에 이제 공간 이용은 다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다 계획을 하고 있고 그것도 물론 고려를 했고요. 재무적 지속 가능성은 그 뒤에 이제 따라오는 것으로 심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으로는 주로 이제 사회적 기업, 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영리와 비영리를 넘나드는 이런 많은 영역들이 같이 있었고요. 여기서 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아까도 계속 발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부동산이라는 것이 처음에 취득하기 위해서 굉장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지원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런 사회적 경제 주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부동산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정책적으로라도 이렇게 융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때 그 사회적 임팩트 더 빨리 확산할 수 있고 정착할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이 시사점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저 행안부 사업으로도 물론 선정이 됐지만 이게 작년에는 5억이 한도였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서 5억 가지고 부동산을 마련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출자한 그 사회투자기금 그 운용을 해서 30억 원 한도의 그 융자 사업을 2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에 1개, 올해 1개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그런 단체들은 이 정도 금액을 여기 보시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서 이미 부동산 매입 완료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한 개는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에는 헤비투게더 마포에서 2021년에는 강서에서 선정이 되어서 근데 이 사업은 지역 공동체라고 하기보다는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지원을 하고 사회적 경제 주체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이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제 시 단위에서 진행을 했던 것이 경기도 시흥시에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정부 단위에서는 제일 먼저 시행됐던 사업인데요. 지금은 이제 뭐 시장님 바뀌고 그래서 잘 계속되지는 않고 있는 사업인데 일단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례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예비 사회적 기업 빌드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을 미리 매입을 해서 그것을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면서 그 공간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5년 정도 이후부터는 그 운영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그것을 시민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키즈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아마 거의 이제 5년 기간이 도래해서 이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주민들과 어떤 것을 할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건 사회적 금융 전반적인 얘기와 비슷합니다. 근데 사회적 금융 뭐 포럼에서도 이미 이전 포럼에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여러 가지
뭐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회적 금융 관련된 정책도 있고 기금들 뭐 자금이 있지만 이게 사회적 부동산에 딱 맞춰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부동산이라는 게 개념도 생소하고 아직 이렇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회적 금융 전용 기금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없다, 이런 상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이제 시흥시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입니다. 이게 청년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고, 그것이 이제 그 시흥시 월곶동에 그 젊은 엄마와 아이들 많은데 낙후된 지역을 이제 살려보겠다고 이게 빌드라는 사회적 기업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스스로 임대를 통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아까 자산화 행안부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가 이렇게 그 지역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무엇들을 많이 사업들을 수행하고 그 지역 주민들과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레스토랑이나 북카페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이미 소통이 많이 되었던 곳에서 이제 다음 세 번째 키즈 카페를 그 시흥시의 지원으로 이제 확보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사례인데요. 요거는 완전 민간 주도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광진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뭐 이렇게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모여서 건물 하나를 스스로 뭐 여러 가지 대출도 있지만 어쨌든 정책적인 도움을 크게 받지 않고 스스로 확보해서 지금 이렇게 공간을 공동체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공간으로도 활용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법제도적인 또 정책적인 지원 방안이 조금 도출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2019년에. 근데 지금 수도권에는 과밀 지역에는 뭐 신설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중과세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회적 부동산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사회적 부동산이라는 개념도 없거니와 또 이런 조직에서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제를 똑같이 받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더 물어야 되는 거죠, 기존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궁여지책으로 지금 개인 소유권 이사장님이나 개인 소유권으로 지금 하고 있고 5년 후에 설립 5년이 지나면 이제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오히려 더 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다음 이건 대구에 있는 뉴하모니 사례고요. 이것도 순수 민간 형태로 이제 조성된 건물이고요. 이 건물을 세 가지 여기 보시면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협동조합이 합해서 만들었고요. 1층은 이제 지역 카페로 활용을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이것을 마련할 때도 정책 자금을 썼는데 부동산을 위한 정책 자금이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 여기서 이제 그런 조직들 지원해주는 자금을 활용을 해서 마련을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구분 소유 그 건물 자체를 같은 조직이 소유한 게 아니라 그냥 구분 소유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지금 있는 제도 하에서는 그나마 찾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을 지금 만들고 나서 그 지역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지역에 뿌리 내리고 활동을 잘해오던 조직들이 거기서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쇠퇴된 지역, 뭐 싼 지역으로 찾아 들어가야 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지역에 이런 것을 마련했을 때 어쨌든 사람들이 오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에 밝은 카페 같은 것들이 들어서면서 지역이 좀 거리가 활력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에서 마포에서 활동하고 있던 해비투게더 협동조합입니다. 이 사례는 세 개의 그 협동조합들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계속 그 지역에서 쫓겨나다 보니까 임대료가 올라가고 이런 사회적 부동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해비투게더 협동조합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뭐 여러 가지 자금들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까지 활용을 해서 이렇게 공간을 지금 마련해서 오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념을 아예 사회적 부동산으로 잡고 그리고 많은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은 서울 지역에서는 사실 자금의 문제보다는 이런 사회적 부동산을 마련한다는 가치 이런 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얻고 또 동의를 얻어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 번 해서 했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뭐 서울시 기금이나 행안부 자금 그리고 스스로의 자금들로 마련을 해서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같이 소유하겠다는 이런 것으로 이제 오픈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긴 강서구에 있는 곳도 마찬가지로 그 세 개 기관이 이제 같이 5개 기관이 같이 이제 사회적 부동산을 형성을 했고 이걸 위해서 2019년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례랑 앞에 서울시 그 헤비투게더 사례 똑같은 것이 굉장히 그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로부터 그 굉장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지원받았다기보다 뭐 교육을 받고 뭐 컨설팅을 받고 이렇게 부동산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받아서 성공을 했던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대동소이한 걸로 이제 올해 지금 건물 구입이 완료가 됐고요. 활용을 할 예정이고 요것도 시민 자산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했는데 하나의 특징은 이미 세 개 단체가 계속 젠트리피케이션을 쫓겨다니면서 한 군데서 같이 생활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갈등 가능성을 낮추고 이제 서로 같이 살면서 장단점을 아는 상태에서 이제 같이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사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과세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오늘 토론자로 나와주신 전원호 센터장님께서 이제 내려가서 목포에서 그곳에 있던 기존에 있던 상인회, 그다음 권해산물 조합과 같이 공공과 협력해서 짧은 시간에 이곳에서도 1층은 마을 펍, 2, 3층 게스트하우스로 이렇게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특징은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자금 조달 방식이 일단 지역 그 상인들이 그 지역 거리의 상인들이 한 100명 정도가 주주로 참여해서 협동조합을 운영을 했고요. 그들이 이 사회적 부동산을 만드는 경험을 한 겁니다. 없던 지역 이런 방식의 소유에 대해서 경험을 했고 또 이렇게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정부 정책적인 자금들 또 사회 기여 자금들을 잘 활용을 해서 만들어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한국 사례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그곳에서 잘 활동되던 조직과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을 때 성공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뭐 사회적 협동조합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그것을 위한 소유를 위한 법인격이 됐든 어쨌든 그런 전담 조직을 설립을 해서 추진해 왔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공부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선매입을 해서 도움을 준다든지 뭐 이런 조직 형태가 지금 뭐 이익에 따라서 뭐 비영리 영리 형태로 협동조합 뭐 주식회사 사회적 기업 뭐 여러 가지 형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적합한 조직 형태를 조금 만들어 준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세제 혜택 이런 것들 최소한 피해는 안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이 필요하고 사회적 금융도 필요할 때 금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점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법들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 부동산을 만들고 또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원칙이 되는 것이 자산의 안정성입니다. 이게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부동산이 매입이 되더라도 그게 어떤 한두 사람에 의해서 뭐 처분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에다가 많은 시민들이 믿고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역할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것을 자산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체들이 그 지역 공동체를 대표할 수 있는가? 이건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그 지역에서 과거부터 오랫동안 자기의 미션을 위해서만 활동을 하던 사회적 경제 조직들도 사실 부동산을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또 정책적으로 아까 행안부 사업과 같은 것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그곳을 개방을 해야 되고 그것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개념들도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과 동시에 정책 자금이나 이런 지원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대표성 확보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이런 기관이나 부동산 소유 주체에는 자산관리 투명성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융적으로는 이런 의사결정 구조나 이익 공유 구조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이제 기준을 삼고 지원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부동산을 위한 것은 없지만 많은 사회적 금융 영역들이 기존에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회적 금융 부동산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이런 사회적 부동산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뭐 단기, 중장기적으로 이런 정책 지원 방안을 통해서 이건 뭐 사회적 금융 전체적인 생태계 조성 방안과도 일맥상통을 하는데요. 일단 사회적 부동산 관련해서도 조금 더 특별하게 이런 방법들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자산의 안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자산의 안정성이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임의로 이렇게 처분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또 임의로 처분된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시장에서 분리된 부동산이 아니라 시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다 가져가는 그런 부동산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트러스트, 신탁 계약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 공동체 토지 신탁도 이름에 이제 트러스트가 들어가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근데 굉장히 헤비하게 시작할 수는 없고 그 신탁 계약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공공에서 그 자산의 안정성을 뭐 일정 기간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유지를 해주면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자산의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리고 안전하게 공공에서 보존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부동산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주장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뭐 그 특혜 시비 공공에서 특정 뭐 집단이나 특정 조직을 지원해 줄 때 생기는 그런 것도 차단을 할 수가 있고 또 그 주체 활용하는 입장에서는 공공의 공간을 빌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민간 위탁 방식은 공공의 공간을 빌려서 활용하다 보니까 공공에게 또 평가를 받아야 되고 특혜 시비 때문에 또 짧게 그 혜택받는 주체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본인의 공간에서 어쨌든 소유권은 공공에 맡겨져 있지만 본인의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체가 그것을 소유하는 주체가 뭐 선한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개념보다는 그 부동산이라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공공 지원에서 아까 나중에 말씀드릴 부분에서도 나오는데 가장 안정적인 공공 지원의 방식 중에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뭐 부동산 그 대신 이제 공공이 부동산에 투기하게 된다는 말을 들을까봐가 문제인데 이렇게 뭐 시장적으로 팔리지 않는 부동산에 공공이 투입을 하게 되면 부동산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부동산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개념으로 공유자산 신탁으로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곳에 금융을 지원을 해주고 그럼 그 사회적 부동산에서 이런 활용이 되고 사회적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는 그림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연구를 했었는데 각 개별 법에 이런 것을 위해서 뭐 특례나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그 지난 정부에서도 했던 것처럼 공익신탁을 위해서 공익신탁법을 만들었거든요. 따로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름은 뭐 공유자산 신탁이라고 하든지 어쨌든 그런 공유자산 신탁에 관한 법으로 하나로 또 제정을 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각 지자체나 뭐 기관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 이제 정책적 지원 방안은 있는 지금 이제 유휴 국공유 재산인데 그것을 굉장히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넓혀줘야 된다. 국공유 재산을 뭐 매각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된다면 뭐 장기 활용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 토지은행도 지금 LH 있는 그런 거 말고 원래 랜드뱅크의 그 개념에 맞도록 지역마다 그 토지은행을 신설해서 거기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수도 있고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프로그램, 뭐 컨설팅 이런 것은 공공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그리고 세제 혜택 또 지속적으로 민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고 공공은 이 사회적 부동산 요것에 대해서 정책 실현 의지 이런 것들을 목표 이런 것들을 정확히 표현을 해줘서 이것을 통해 나오는 지금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발굴하고 연구해서 전파시키는 것 이런 것이 논의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소유 또 사회적 사용 이런 것을 촉진하는 것을 그런 방안을 계속 추구를 해나가야 되고 이걸 위한 지역 기금을 신설한다든지 장기적으로는 지금 아직 멀다고 생각은 하지만 지방 정부가 그런 사회적 부동산에 뭐 50% 미만으로 당연히 출자를 해서 그것을 안정성과 자금 조달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